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객관식 대비죠. 우리가 이제 헌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본 강의는 대략 보면은 우리 법무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헌법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뭐 법과목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헌법 강의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냥 객관식 문제만 풀고 78만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뭐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신 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잔소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법무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양이 이게 굉장히 많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시험 직전에 가면은 다 좌절하게 되고 뭐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뭐 빈번히 생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좀 공부를 하면은 실제로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늘 강조드린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책을 좀 빨리 보시라는 거예요. 책을 좀 빨리 보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다가 공부 좀 얼마 좀 하다가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책을 너무 늦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그 속도감 있게 좀 책을 보시라는 거, 그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시간당 한 5페이지를 본다. 한 시간에 내가 5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법무사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어떤 기본적인 독서량이 줘야 되거든요. 책을 늦게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사님들이 강의하다 보면은 이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 있죠. 이거 그냥 완전히 꺼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고, 덜 중요한 부분은 빠른 속도를 읽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책을 속도감 있게 빠른 속도로 못 읽는다 그러면 이거 아예 읽을 수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제끼고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뭐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주 기초적인 거 있죠. 기초적인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뭐 소유권은 물권이고 뭐 이 물권 채권이 구분하는 것도 못한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기초적인 걸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좀 빨리 읽으실 것. 오늘부터 그걸 좀 마음을 좀 다잡으세요. 그래서 책을 천천히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봤던 거 또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눈이 이제 계속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눈동자가 쭉쭉 속도감 있게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잠깐 생각한 게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책을 만약에 1페이지를 읽었을 때요. 1페이지 읽을 때 정독으로 1페이지를 이제 쭉 빠른 속도로 읽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만 원이 입금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한테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예? 근데 두 번 읽는다 해서 2만 원이 입금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1페이지 읽을 때 만 원이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내한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100페이지를 읽으면 100만 원이 입금되는 거고, 200페이지를 읽으면 2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 한 일주일 안에 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주일 안에. 충분히 다 보죠. 예? 내가 지금 읽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읽기만 하면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쭉 처음부터까지 다 보면은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다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자. 일단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독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쭉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 뭐 정독한다 해가지고 앞부분부터 이해 안 되면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법학은 이게 집 짓듯이 말이죠. 이게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넣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전반적인 게 다 서술이 돼버리거든요. 민법 총칙만 보더라도 민법 총칙이 사실 물권법, 채권법에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전부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초부터 뭐 총론이라 해서 그냥 뭐 총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강론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지 않으면요, 이게 제대로 된 기초 실력이 다져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1회도 가고 2회도 가고 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조드리는 게 오늘 이제 하나만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헌법책을 이거는 그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시험 날짜를 생각해 봤을 때 내년에 이제 바뀌어버리면 정신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서는, 제 요 기본 강의 하면서 보는 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기본서를 2번, 3번 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객관식 문제집 한번 풀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시험 날짜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본 강의 들을 때 빠른 속도로 말이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이거는 요주의 문장입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 이건 판례 변경됐고, 나중에 뭐 자료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책에다가, 책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다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걔가 문제집 풀 때 말이죠. 문제집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뭐 최종 정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기본서를 한번 펼쳐놓고 내가 체크한 부분을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 보면은 또 더 쉽게 그때 이야기했던 게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다시 확인이 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2번, 3번 볼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다른 과목도 뭐 같이 내가 병행한다 그러고 했을 때 책을 일단 빨리 봐야 된다. 이 법학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1, 2, 3, 4 이 순서로 안 돼 있다는 거죠. 1부터 막 100까지가 있다 그러면 1부터 100 한꺼번에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책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뒷부분까지 다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를 그걸 이제 개념을 잡고서는 막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형법 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생초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네요. 유책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유책이 뭔가요? 제가 그건 책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걸 따로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답으로 뭐라고 적어줬나 하면은 유죄는 죄가 있다는 뜻이고 유책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거는 그냥 쭉쭉 그냥 시간 지나면은 책 읽다 보면 자동으로 그냥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어린아이 비해서 좀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맨 처음 태어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신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걸 어떤 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어떤 거는 사실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 같은 것도 우리 민법 총칙을 우리가 민법 총론을 맨 처음에 공부를 하면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민법 총론을 갖다가 무슨 한국사 공부하듯이 말이죠. 단어 하나 꼼꼼하게 해가지고 막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꼼꼼하게 한 페이지를 갖고 열심히 읽었을 때 이해도는 아주 미미하죠. 처음 공부할 때는. 근데 제가 물권법, 채권법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민법 총칙으로 들어오면은 민법 총칙 읽을 것도 별로 없어요. 민법 총칙은 한두 시간만 봐도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법률 행위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앞부분은 결국 뒤에서 했던 거 결국 종합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은 항상 빨리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책을 좀 빨리 보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시고, 만약에 내가 시간 체크해가지고 한 시간당 10페이지를 못 넘긴다 그러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렇게 읽어야만 법무사 어떤 시험의 최소 공부량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독서량이 안 나오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안 되는데 그거 더 이상 논할 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책이 좀 두꺼워도 말이죠.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가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만 좀 나중에 2번, 3번 이거 챙겨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은 헌법 총론 부분이 있고요. 기본권 파트가 있고 통치구조 파트,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2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20문제를 우리가 3으로 나누면은 한 7문제, 7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론에서 한 6문제, 그 다음에 기본권 7문제, 그리고
통치구조 7문제 이렇게 하면 딱 20문제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온다. 근데 총론 부분은 최근에 약간 이제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지기도 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 그러면 6문제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파트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8문제, 9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통치구조 부분 역시 그것도 한 7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와요. 근데 골고루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넓고 약하게,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 봤자 어차피 출제 가능성이 낮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깊고 뭐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좀 넓고 얕게, 그러면서 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별표 쳐두셨다가 그런 부분을 좀 반복해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총론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파트는 헌법재판소 판례 위주로 출제가 돼요. 헌법재판소 판례. 왜냐하면 헌법 조문이라는 게 사실은 뭐 숫자도 몇 개 안 되고 조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만 냈던 거 또 내고 냈던 거 또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조문은 어차피 출제해봤자. 근데 이 냈던 거 또 내는데도 또 틀린 사람도 틀려요. 여전히.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역시 과거에 출제했던 거 여전히 또 출제하고 기출문제 다루 또 나오고 막 또 나오고 해도 그 틀린 사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조문은 몇 개 안 되니까 나왔던 데서 또 나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도 냈던 거 또 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뭐 응용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 위주로 나옵니다. 판례 위주로. 근데 통치구조 부분은 이제 기본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뭐 정족수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한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냈던 문제 또 내는 식으로 계속 출제를 해요. 통치구조 부분은. 왜냐하면 통치구조 부분은 약간만 다른 데로 튀잖아요. 약간대로 이제 부속법령이라든지 다른 데로 튀면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치구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지엽적으로 내버리면 어차피 뭐 싸그리 다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구조 부분은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딱 정리하면은 이제 총론하고 기본권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는 헌법 조문 위주로 나온다. 근데 어차피 우리 헌법 조문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130개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별로 부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보다도 헌법 조문은 훨씬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민법은 자, 내용만 알면 되지만 헌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를 물어봐요. 이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법률에 있는 거하고 헌법에 있는 거하고 이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민법은 그런 게 없잖아요. 민법은 그냥 민법 조문만 보면 되는데 헌법은 자,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같은 맞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문은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 조문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오늘 제가 이제 첫날 좀 강조드리는 거는 책은 좀 빨리 봐야 된다. 법무사 공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 속도감 있게 좀 봐야 된다. 이건 1, 2, 3, 4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총론이라고 하게 되면 더 어렵죠. 총론은 항상. 왜냐하면 기존에 강론에 있는 걸 다 모아놔가지고 그냥 공통된 분모를 갖다 서술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초공사가 아닌 거죠. 기초공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 완성된 집 모양을 갖다 그려놔 버리기 때문에 총론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회독수가 조금 넓다 보면은 총론이 제일 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헌법에서는 총론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5문제, 6문제 정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각 파트별로 중요도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별로 잘 출제가 안 되고, 이 부분은 뭐 출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출제가 한 2,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집중해서 보시고 기억 안 나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여기서 성부를 걸 건 아니고 볼 때만 그냥 집중해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은 뭐 헌법 의의하고 종류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중요도 좀 떨어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헌법 재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부분 말이죠. 90% 이상이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이 두 가지가 90% 이상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탄핵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이 두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헌법률 심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어떤 제도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책을 보다 보면 판례 번호가 헌가라고 이렇게 붙어요. 뭐 2022 헌가 뭐 얼마 이렇게. 그러면 2022년도에 이게 뭐 이 사건이 시작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위헌법률 심판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자, 재판이 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재판의 전제성.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가봐고 을이 이제 재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판하고 있다. 재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재판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이거 뭐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이제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린 겁니다. 재판이 있어야 돼요. 전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무슨 질문하셨냐면은 어떤 법률이 하나 있는데 이 법률 때문에 우리가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뭐 두드려 맞고 있고 영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이거 위헌 아닙니까?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으로 뭔가 재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거 위헌일지 모르니까 이거 좀 위헌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아마 이것은 악법이다 해가지고 아마 수없이 들고 갈 거예요. 그 9명, 헌법재판관 9명이 그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서 위헌법률 심판해달라 이렇게는 제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률이 문제되는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많이 이제 뭐 부과됐다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세금 부과되면 세금은 내고 그 다음에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식으로 뭐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 열리면은 자 이 세금 부과처분 취소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낸 세금 있잖아요.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일단 재판이 있어야 돼요. 재판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만 위헌법률 심판 이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이 없으면은 안 돼요. 이걸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의뢰인이고 이쪽이 행정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정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조세 부과처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라는 게 A라는 법률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A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내는 조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이게 만약 무효가 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 부과처분도 결국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이 엄연히 살아 있으면 이 법률 때문에 내 소송을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률을 무효화 시켜 버리면은 나는 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통 같은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이 간통을 했다가 말이죠. 이 검사가 말이죠. 이 간통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간통죄에 처벌받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한 이유를 봤더니 이제 A라는 법률 그러니까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있어가지고 형법 조항에 따라서 내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법률이 위헌인 것 같아. 만약에 위헌 무효화돼 버리면 나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따라서 내가 유죄도 될 수 있고 무죄도 될 수 있고 내가 소송을 성사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이제 이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에다가 위헌 제청 신청을 합니다. 위헌 제청 신청. 자, 위헌 제청이라는 것은 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인지 합헌인지 심판해달라고 헌재에다 묻는 거예요. 이게 제청이라고 합니다. 위헌 제청. 근데 이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재판 당사자가.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다 위헌 제청을 하게 됩니다. 이 제청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재판관이 봤을 때, 이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면은요, 직권으로 위헌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로요, 이 제청 신청하고 제청하고 구분하는 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쯤 됩니다, 이게.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헌 제청할 때 말이에요. 제청할 때 법원은 재판을 딱 정지시킵니다.
재판을 정지시켜요. 이게 재판을 더 진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느냐 합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깔고 우리가 현재 제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끝내버리면은 확정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은 정지시킵니다. 일단 현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청하면서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요. 이제 현재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죠. 기다리면 이제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론이 나오겠죠. 자,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헌가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앞으로 계속 거의 몇 시간마다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그 이유, 우리가 이제 헌법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권리가 침해됐을 때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법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못 다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권리라든 것이. 그러니까 이 다투는 방법이 이제 헌법소원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본권의 주체, 뭐 기본권은 어떤 종류가 있고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어떻게 되고 이게 앞으로 쭉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 알고 보면 맨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 이 헌법소원 제기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헌법소원 제기 요건 굉장히 요건이 많습니다. 많아요. 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공권력의 이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다 기억나는 겁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 기본권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 공권력 행사할 때 이게 이제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 다 들어갑니다만 사법작용 중에서요. 이 재판은 빠집니다. 재판. 법원에서 재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법작용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법원 규칙 같은 거 제정합니다. 근데 규칙을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사법부에서 하는 행동인데 이런 걸로 만약에 대법원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 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이게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재판은 못 다투요. 원칙적으로. 재판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은 빼고 원칙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입법작용, 사업작용, 행정작용 다 들어가고 그 중에 사업작용 중에 이제 재판은 뺍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 기본권은 이제 자기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어야 되고 뭐 직접 침해되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금 몰라도 됩니다.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보충성 원칙, 뭐 권리 보호익이 있어야 된다, 청구기간 준수해야 된다, 뭐 변호사 강제주의 정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요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많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이 헌법소원 제기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다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근데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요건들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하도록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근데 개인이 할 수도 있다. 근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헌법 소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치구조, 기본권 파트, 뭐 총론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이제 기본권 파트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 헌법 소원 제기 요건과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조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법원의 재판이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된 거 가지고 이게 예외도 있거든요. 예외도 있어가지고 이거 법원하고 이 헌법재판소 이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법무사님도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그 지금 법원하고 말이죠. 대법원 그 판사 있잖아요. 대법원 판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흔히 그냥 막말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한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급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이제 최고기관이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제3의 기관인 거죠. 일종의 권력 통제기관이 되는 건데, 이 정치적 사법기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의 상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법원 판사도 나름대로 뭐 대법원장이 뭐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어때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그 프라이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결론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셈이 돼버려요. 한쪽에서는 너 구제할 수 있다, 한쪽은 구제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구제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너 지급받을 수 있다,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너 구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나는 구제 못 해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갔다가 대법원 갔다가 헌법재판소 전혀 뭐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줘 버리면은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헌법재판소 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2022년도 하반기에 아주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년에 그 뭐 관련되는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아까 재판은 원칙에 빠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법 공부하면서 이거 기본 마인드로, 리글 마인드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항상 이 원칙이 있고요. 원칙이 있고, 예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A라는 게 원칙이고요. A라는 게 원칙이고, B, C, D가 이게 예외라고 감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라는 거를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법학이라는 게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뭐 어떻게 표를 그려가지고 딱 한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수학이라는 이런 그 물리학 개념은 딱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뭐 개념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딱 한정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은 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일반화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 원칙과 예외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원칙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원칙과 예외 나왔을 때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칙과 예외 관계. 그래서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를 잘 공부해 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법무사님들한테 가끔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담해 주는 내용들 보면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 많이 질문을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질문해요. E 같은 거, 이런 거, F 같은 거, 이런 걸 질문해요. 그러니까 책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칙과 예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 찾아봐도 안 나오죠. EF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딱 풀면 된다 이런 거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원칙으로 풀면 돼요. 내가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나는 뭐 천재라 가지고 말이죠. 번원 족족 다 외운다 해가지고 A 외우고 B 외우고 C 외우고 D 외우고 이렇게 외웠어요. 100% 다 외웠습니다. 100% 암기. 100% 암기. 그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 풀 수 있습니까 이거? 못 풀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시험에서 뭐 브리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뭐 책에 있는데 지엽적인 게 나왔다 하면은 그것도 뭐 브리타면 브리타입니다만 듣도 보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은. 가끔은 한 10년에 한 번 꼴로 말이에요. 책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법원 행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책 찾아봐도 안 나오는 바로 시험 치기 바로 직전 전번 달 판례, 그것도 대법원 사이트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보도자료로 나왔던 이런 판례를 갖다 출제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판사가 자기 내부 통신으로 볼 수 있는 판결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기 내부 통신으로 판사님들이 써놓은 그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사람 이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못해. 근데 그 내용을 보고 그냥 시험 문제 출제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냐 이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원칙으로 풀면 된다. 그럼 제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저는 굉장히 쉽게 푸는 거죠. 이게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원칙으로 따라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해가지고 결론 이렇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명쾌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놓고 외우는 거는 실제로 시간을 시간대로 투자해도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법학을 할 때는 원칙과 예외 관계가 있다. 그리고 판결문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 나올 때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뭡니까? 이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판사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또 내가 고려할지 그걸 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을 갖다가 예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때는 그건 뭐예요? 그때는 이제 이 특별한 사정이 전부 예외가 해당되는 거고, 이걸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죠. 그죠? 이거를 잘 공부를 해야만 이거 제끼고 이제 원칙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그는 잘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결정문을 딱 읽고 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정을 예시해 놓는 판결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됐다, 아직 기출 문제 출제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다 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한번 민법 공부하시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요건들이요, 요건들이 전부 다 원칙이 있는가 하면 또 예외도 다 있어요. 예외로. 그러니까 재판은 빠진다 그랬잖아요. 재판은 빠지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죠. 이거 저도 이제 공부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관계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책을 읽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헌법소원이잖아요. 헌법소원. 요건 이제 사건 번호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헌마라고 붙어요. 헌마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헌법소원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요건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은 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구제해 주세요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결론이 다 받아줘가지고 물론 받아줄 때는 뭐 적금 요건도 심사하고 번안으로 심사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건 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받아들인다 하면 이거 인용 결정이라고 해요. 인용. 너 생각이 잘못됐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이제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는 거죠. 인용을 한다는 말은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기본권 침해해서 이거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하려면 이거는 위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인용. 기각이라는 것은 이건 합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용 기각이 아니라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는 인용 기각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을 하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자, 위헌 결정은 뭐 단순 위헌 결정이 있고 변형 결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니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헌마 사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요. 제청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률 조항이 이 재판에 적용되지도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판사님 봤을 때. 제가 아까 재판의 유죄성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결정을 하는 데 따라서 재판이 뭔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판사님도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보고서는 이거는 위헌인지 합헌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질 게 없는데 이거는 위헌 제청할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거 제청 신청을 기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못 받아주겠다. 네가 내한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나는 이 제청 신청한 데 대해서 제청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각, 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각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위헌 제청 신청한 당사자가 이때도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요 헌법소원은 이 헌법소원과 문의는 헌법소원은 똑같은데요. 내용이 좀 다른 헌법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률의 위헌성을 법률을 직접 들고 가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인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요 헌법소원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공권력 침해로 지금 기본권 침해 이게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헌법률 심판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위헌법률 심판이고 형식적으로는 헌법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사건 번호로는 헌바라고 붙고요. 헌바라고 붙고 이걸 이제 규범통제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규범통제 헌법소원. 규범통제.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거라는 거고, 요 헌법소원은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이러냐면 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 헌법소원 규정이 68조 2항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68조 2항 헌법소원 하게 되면은 위헌 제청 신청했는데 기각되기 때문에 헌재에다가 그 위헌 여부를 묻는 그런 헌법소원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68조 1항이 있습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인데 요게 좁은 의미의 헌법소원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공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걸 다투는 제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헌법소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다가 헌법소원 그냥 헌법소원 이렇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시고 가지고 읽으시고 만약에 규범통제 헌법소원 68조 2항 헌법소원 이렇게 나오면 자, 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이 이거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은 헌법소원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되는 거예요. 위헌 제청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당사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당사자가 뭐 위헌 제청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우리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이 헌재 관련돼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어디 나오냐 하면 우리 책 맨 마지막에 말이죠. 헌법재판소 파트에 그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미리 좀 알고 있어야 헌재 결정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 3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총론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요 맨 앞에 헌법의 의의와 종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출제 안 됩니다. 출제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20문제 내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TO가 없어요. 출제원이 뭐 출제 하려 그러면은 뭐 문제 수가 막 40문제라든지 뭐 이 정도 내면은 뭐 한 문제 더 걸릴 수도 있는데 20문제 내다 보면 총론에서 각 파트별로 한 문제만 내도 벌써 6문제, 7문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중에 의 종류 부분은 그냥 우리가 헌법 시정하는 관점에서 좀 뭐 가볍게 그냥 읽어보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헌법이라 하면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다. 근데 이 국가를 조직하는 중요한 내용은 결국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은 뭐 공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 공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죠. 자, 공법과 사법 관계에서 가장 우리 핵심적으로 구분되는 거는 사법 관계는요.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공법 관계에서는 공익 같은 이런 걸 고려해 줍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법무사 되셔갖고 법률 상담을 하실 때요. 법률 상담하실 때 뭐 개인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는 거 있을 때 법 공부했던 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계약 관계부터 먼저 보세요. 그건 우리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지금 어제 며칠 됐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사촌 형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밤중에 말이야, 한밤중에 집안에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친척들끼리 서로 뭐 한쪽은 사장이고 한쪽은 뭐 임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틀어지니까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게 좀 힘들어지니까 임원이 이제 관두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관두고 나오려고 하니까 사장이 이제 너 나가면은 이제 사표 수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 나가면은 우리 회사 큰 손해가 되니까 내가 이제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냥 아니면 공동 뭐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고용 관계인지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다른 법률 막 생각하지 말고요. 맨 처음에 그런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회사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혹시 사장하고 계약을 할 때 말이에요. 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이게 뭐 하면은 바로 법부터 막 찾아보고 법 규정부터 막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뭐 체결했다 하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한테 뭔가 질문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막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계약서에. 계약서에 나중에 보니까 뭐 계약 기간이 뭐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르다든지, 예?
전혀 엉뚱한 쟁점이 계약서에 도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약서 보고 계약서 내용을 갖고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해보고 만약 계약서 조항이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뭐 다투든지 이게 출발이 돼요. 이게 이제 사적 자치 법칙.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적 자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공법적인 공익적 요소 이런 걸 더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예표에 보면은 헌법에 뭐 개념 구분하는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본 헌법 개념인데 이거 조금 중요해요. 이건 그러니까 시험에 관련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기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